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 초중등부 담당 선생님들 먼저 모셔서 인사를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선생님. 자,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200명 계신 것처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슬 선생님입니다. 네, 박은경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중1인 친구들이잖아요. 중2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현재 지금 중1 친구들은 현행 체제의 입시 제도는 유지가 되는 학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말씀을 논의를 하나씩 드리는데 아직 먼 미래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재수하면 안 돼요. 바로 밑에 학년 초6부터 고교 학점제에 따른 입시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물론 재수는 뭐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우리 애들은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그 다음 해에 제도가 바뀔 것이 예상이 되니까 반드시 한 번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그 입시 제도가 변하기 전에는 유예 기간을 둬요.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과정을 연습도 해보고, 그쵸? 그런 다음에 시행이 시작되면 반드시 그 고교 학점제에 따른 입시 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어쨌든 잘 준비해서 대학을 한 번에 가는 게 대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하나씩 제가 왜냐면 기존 전형을 이제 알고 계셔야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잘 보시면 전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때까지는 크게 바뀌지 않은 입시체제로 시험을 보아요. 이게 입시체계에 따른 전형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3,000개가 넘거든요. 큰 틀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크게 수시하고 정시라는 건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시 모집은 100명 중에 62명, 그러니까 62%를 수시로 뽑습니다. 수능을 가지고 가는 정시 모집은 38% 정도를 뽑습니다.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수시의 비중은 줄어들고 정시의 비중은 점점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서울 소재 16개 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일정 인원 이상을 뽑지 말아라 라고 아예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렇게 변화될 양상일 텐데, 크게 보시면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게 58%,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31%, 논술 전형이라는 게 4%, 실기는 특기자, 뭐 예체능 특기자 같은 그게 7% 정도가 모집 선발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큰 틀로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신 성적만 가지고.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자유학기제 끝나고 내년에 이제 뭐 보죠? 내년에 우리 2학년 되면 뭐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겠죠. 그쵸? 그 내신 성적이에요.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가는 건데, 나중에 내신 관리를 잘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썼을 때 수능 최저 학력을 충족시켜야 되는 대학이 약 60%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신 성적을 아주 잘 받았는데 우리 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세계 영역 2등급 정도는 맞춰야 된다 라고 한다면 국수영 혹은 국수 탐구 이런 데서 2등급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기준이에요. 기준. 예를 들면 합 6 이러면 1, 3, 2 이렇게 받아도 돼요. 합 6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물론 공부 잘하는 애가 이거 통과 못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뭐 과천 지역처럼 아이들이 교육 수준이 높고 교육열이 높은 것만 얘기 아니라 산간 오지 벽지에도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거기서 전교 1등을 한다 하더라도 요걸 통과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시에서 모집된 단위를 다 못 뽑으면 정시로 2월이 돼요.
예, 거기 다 못 뽑았으니까. 요 인원이 만약에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죠? 그리고 교과별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다르다는 건 뭐냐면은 학과별 계열별에 따라서 수학 점수를 좀 더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국어 점수를 좀 더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영어 점수를 기본적으로 많이 반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영어 영문학과라고 한다면 내신에서 영어 점수를 좀 더 반영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표 대학을 우선 설정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뭐 우리는 지금 서울대 연고대를 생각하고 오셨잖아요. 그쵸, 어머니? 지금은 마음껏 상상하셔도 됩니다. 뭐 고등학생도 아니고 아직 중1이니까요. 그런데 수도권 상위대학,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고, 서성한, 중경, 외시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선발 위주로 뽑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되게 많이 뽑을 것 같잖아요. 아까 제가 학생부 교과전이 58%라 그랬으니까 그건 전국 단위로 했을 때 그런 거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은 각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소수 자원을 먼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 비중으로는 58%지만 수도권 상위대학 같은 경우는 모집 선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를 뽑는 거냐면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 학생부 교과로 그 학교의 개 있죠. 왜? 그 학교의 개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문헌 중에 개, 뭐 과천 중에 개 있잖아요. 그 학년의 개 어려서부터 아주 그 아이가 우리 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과천고의 그 아이, 뭐 외고의 그 아이, 여고의 그 아이, 그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왜? 그쵸? 그럼 이제 걔 고3 때까지 잘 살게 되면 학교장 추천서 받아서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만약에 애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갔을 때 내신이 3, 4등급이면 어떻게 합니까? 쓸 수 있습니다. 내신이 3,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4호선이잖아요. 그쵸? 4호선 끝이 천안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고에서 내신 3, 4등급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는 있으나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때는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돼요. 자소서조차도 없어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의 역사예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폐지 점점. 뭐 해외 의료 봉사활동한 거, 뭐 해외에서 봉사활동한 거 빼라. 뭐 대외적인 수상 경력, 학교 밖에서 한 거 이런 거 빼라. 예를 들면 공인 어학 능력 시험 뭐 이런 거 토플이나 무슨 뭐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거 다 빼라. 왜냐하면 너무 폐단이 많았었기 때문에 학종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로 뽑으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와 특목 자사고의 경우 0.8 정도의 등급 차이로 환산한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중1이잖아요. 그쵸? 앞으로 특목고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직 안 없어졌잖아요. 그쵸? 누구 예를 들 수가 없으니까 오니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사람 예를 들 수가 없으니까. 제가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네, 공부를 엄청 잘한 정도가 제가 도곡국민학교 단대부중 나왔어요. 한티역 아세요? 한티역? 대치동 한티역이라고 있어요. 저 때는 제 고향인데요. 한티역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랜드 백화점만 있었지. 그리고 그 단대부중을 제가 전교 2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런 애 있잖아요. 왜 중학교 때 100 평균 100 총점 1200 저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처음 뵙는 자리에서 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박창범이라는 애예요. 지금 판사예요. 판사인데 걔가 좀 더 한 과목을 잘했어요. 뭘 잘했을까요? 체육을 잘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량아였기 때문에 체육 실기를 잘못해서 그 친구가 저보다 체육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절 부르시더니 너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갈래? 대원 외국어고등학교를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같은 애는 그냥 살면 돼요. 거기서 휘문고나 뭐 이렇게 경기고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단대부고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되는데, 사람이 너 갑자기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담임 선생님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갈래? 대원 외국어고등학교를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랬더니 너는 의사가 되고 싶니? 판검사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옛날이잖아요. 둘 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난 둘 다 싫은데. 그랬더니 아유, 벌레도 못 잡는 놈이 어떻게 수술을 해. 그냥 그 외국어 고등학교, 왜냐면 연합고사 보기 훨씬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10월 달인가 시험을 봤으니까 뭐 경험사만 갖고 지원을 해라. 붙었죠, 당연히.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대원 외국어고등학교를 가게 됐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가잖아요. 그럼 교생 실습을 모교로 보내요. 자기 모교로, 출신 학교로. 그래서 당연히 대원외고로 갔겠죠, 교생 실습을. 그랬더니 결혼이 생겨서 제가 거기 교사로 채용이 된 거, 바로. 그래서 대원외고 교사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진짜 놀랐던 게요. 그때는 입학 사정관 제도 이런 것들이 막 시행되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그죠? 입학 사정관 제도 이런 거가 있을 때는 대원외고는요, 내신이 9등급까지 있거든요. 8등급인 애가 연고대를 가요. 8등급인 애가. 저 때 340명 중에 248명이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그럼 나머지 연고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신 8등급이 어떻게 가느냐? 학생부가 40장이에요. 40장, 50장. 캄보디아 가서 의료봉사 방학 때 3개월 하고 왔대요.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캄보디아 가서 의료봉사 한 거를 일반고 애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애를. 그렇잖아. 우리 애는 캄보디아가 어딘지도 모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애가 거의 스펙의 제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을 악용한 사례들이 나오게 되고,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그러다 보니까 그 폐단이 너무 많으니까 다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안 되면 만들면 됐어요. 너무 없는 거예요. 애가 뭐, 너 반장해라, 반장. 나중에 이제 학원가로 나왔을 때 뭐 없냐? 그랬더니 반장했대요. 반장 됐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소서를 써주는 거죠. 소설을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 뭐 한 거 없니? 그랬더니 동아리 회장을 했대요. 됐어. 너는 갈등과 분쟁의 조종자야. 모든 동아리에서 얘를 뭐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이제 아예 자소서까지 폐지를 시켜버리니까.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머니. 일반고와 특목 자사고의 경우 0.8 정도의 등급 차이로 환산한다. 그 얘기는 뭐냐? 일반고 1등급하고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이 2.5등급, 3등급 정도로 비슷하게 본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고교 등급제는 있어요. 나중에 또 분명히 질문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어디를 가려면?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면, 그쵸? 아직 안 없어졌어요. 대통령 선거 내년 3월이고 어찌 될지 몰라요. 고등학교 쉽게 이렇게 없애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 모교가 사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경쟁 심리를 가지고 그걸 어려워하지 않는 아이라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교육 수준이 좋으니까요. 치열하고 학업 분위기도 좋고 일반고 고2 말 정도만 돼도 반 이상은 다 없어요. 이건 현실 수업 비용 다 붕괴가 돼 있어요. 재수할애 안 해야 할 애가 2학년 때부터 벌써 갈려요. 그러면 내신을 만약에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혼자 잘해서 내신 잘 따고 싶으면 일반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특목고나 자사고는 내신 따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2학년 때부터는. 당연하잖아요. 우리 아이의 미래인데 생각을 하셔야겠죠. 눈에 띄는 수상 경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관리.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중2, 중3, 고1, 고2, 고3.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뭔가 특별한 걸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학생부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능력치를 갖고 있는지 그 학생부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중2 혹은 중3 때부터는 뭐가 있으면 좀 뭘 가장 높이 볼까요? 그럼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학생부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이 아이 내신 빼고. 내신은 다 A를 받아야 돼. A. 이렇게. 특목고나 자사고를 하려면.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가서 학생부를 보니까 애가 1학년 때는 아나운서 한다 그랬다가 2학년 때는 야구 선수 한다 그러고 3학년 때는 가수를 하겠대요. 그럼 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초딩 때나 하는 거예요. 초딩 때나. 그렇죠? 제 아들도 중1이에요. 똑같아요. 어머님들하고. 그 설명회를 앞두고 저도 물어봤어요. 제 아들한테. 너는 나중에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절착스러운 자기는 고독한 예술가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막 기타 치고 뚱땅거리고 막 있어요. 그 억장이 무너집니다. 진짜 화가 우라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 꼬라지를 보고 있어요. 그 고독한 예술가가 다른 말로 하면 백수잖아요, 이게. 그게 되겠대요, 애가. 내가 남의 자식 가르치다가 내 자식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태까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거, 괜찮아요, 아직 중1이니까. 근데 중2, 중3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일관성을 높이 평가해요. 영어 교사, 그러면 영어 교사다. 영어와 관련된 내신 점수는 계속 일관되게 좋아야 돼요. 아니면 향상이 됐든가. 영어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야 되고, 영어와 관련된 학교 내 대회 같은 것 때 참석을 했었어야 되고, 영어와 관련된 특기 활동 같은 것들이 계속 있어줘야 돼요. 일관성. 그거 연습하는 때가 중학교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막 추천도 해줘요. 중3 정도 되면 오산시에서 하는 디베이트 전국대회 같은 게 있어요. 전국 토론대회. 치열합니다. 거기 100분 토론보다 더 치열해요. 중3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줌으로 해가지고 이 있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막 이러고 엄청 무서워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수상 경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특목고를 갈 수 있게 되고,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마찬가지 자기가 했던 것들을 보고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수도권 상위대학의 경우 전체 인원의 몇 프로? 45%가 여기서 뽑아요. 아까 제가 수도권 상위대학은 교과 전형은 많이 안 뽑는다고 했죠.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아요. 좋은 자원들의 아이들을 뽑으려고. 그렇겠죠. 당연히 나중에 이제 면접, 서울대학교 막 심층 면접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대원외고애가 있어요. 민사고애가 있어요. 민족사관고등학교. 상산고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있어요. 누굴 뽑겠습니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되게 심플한 얘기입니다, 어머니. 간단한 얘기예요. 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외고 출신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신 관리 잘해줘야 되고 이런 세부 능력이라든지 특기사항 이런 것들 만들어 나아가야 돼요. 중학교 때 충분히 연습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어려움이 없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너가 채워와라 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같이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써주세요 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본인 만들어 썼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우리 아이 때 논술 전형이 없어지지 않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안 됐을 때 보통 내신이 3에서 6등급 되는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수도권 상위대학 선발 인원의 몇 프로? 20%예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데는 20%를 심층 면접이나 논술 전형으로 아직도 뽑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을 줄이라고 했지 이걸 건드리진 않았어요, 나라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을 줄이고 정시 전형의 인원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술 전형은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이 마지막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내신이 3, 4등급 나오면 제가 아까 학생부 전형으로 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랬죠? 천안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왜 나중에 이걸 안 하려고 그러냐면은 과장된 경쟁률에 대한 두려움. 막 80대 1, 막 120대 1, 막 이렇거든요. 근데 얘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했느냐가 관건이에요. 얘도 통과했느냐가.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외대, 경희대 이런 데가 시험이 있었어요. 논술 시험이. 막상 가서 보면 100명 강의실에 30명 정도밖에 안 와 있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뭘 통과를 못한 걸까요? 최저를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거를 벌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냐면 이게 과천고인데요. 작년에 합격사례. 일반고 내신 4.8이면 전라도 경상도까지 내려가야 돼요. 모의고사 4.2, 4.3면 이런 애들을 재수각이라고 해요. 거의 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인데 최저를 넘겨서 외대를 갔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내신 성적도 안 좋고 어쨌든 모의고사는 최저를 넘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보통 이 논술 전형을 쓰러 애들이 언제 오냐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와요. 내신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한 3, 4개월 남거든요. 그럼 3, 4개월 해서 얘가 붙었을까요? 19년 동안 안 된 게 어떻게 4개월 만에 돼요. 앞으로 학원 어디 보내실 때 3개월 완성, 4개월 완성 이런 건 없어요. 공부의 끝이 어디 있나요? 그쵸? 19년 동안 안 된 게 어떻게 4개월 만에 완성이 됩니까? 그쵸? 논술 전형을 염두에 두실 거면 나중에 또 하나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려서부터 책만 읽은 애를 못 이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기회 많잖아요. 아직. 중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공부하기도 힘든데 책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공부 안 하고 책 읽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책 읽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아이하고 저하고 소설 지문 10개를 같이 공부하는 것보다 그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염상섭의 3대라는 지문을 나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여러 지문을 공부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필독서라도 읽혀서 그 다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훈련하고 디베이트하고 글 쓰게끔 만들려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책 많이 읽었다고. 우리 좀 와보시라고. 뭐 후, 와이, 뭐 이게 다 우리의 책이라고. 읽을 줄은 알죠. 다 누구나 한글을 뗐으니까요. 그냥 읽는 거하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하고 말하면서 읽는 거하고 글 쓰면서 읽는 거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런 훈련이 된 애들이 나중에 성공을 하는 거지 3개월 해서 되는 게 있으면 저도 가고 싶네요.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그죠? 이거를 제가 고등부 설명회 때도 진작 오시지 그랬냐고. 그 중학교 때부터 왔으면 나중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왜 그걸 안 보내셨냐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시간과 노력과 이 내공이 쌓여야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나중에 고3 때 오면요. 저는 그거예요. 그냥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있는 있어야 되니까 시험장은 가야 하니 호흡기 정도 달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은 아프기 전에 미리 백신부터 맞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서. 그럼 진작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전형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자, 그런 다음 정시 전형이에요. 우리 아이 때는 6대4 정도 될 거라고 봐요. 정시 전형에서 60% 뽑고 수시로 40% 정도 뽑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점차 증가할 거고 당연히 서울 상위권 16개 대학을 나라에서 정해놨어요. 너네는 수시 모집을 이만큼 이상 뽑지 말아라. 30% 이상 뽑지 말아라. 그럼 어디로 뽑겠어요? 당연히 여기로 뽑겠죠. 그렇죠? 절대평가 과목을 제외한 300점의 경쟁이고 우리 아이 때는 우리 아이들까지는 수능 체제가 계속 갈 거라고 봐요. 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부터 본격적인 고교 학점제에 따른 입시 제도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럼 이것도 또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수학과 영어를 높은 등급으로 안정화시켜 나아가야 된다. 영수는 기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영수를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왜냐? 영어는 절대평가니까요. 대입에서.
수학은 뭘 선택하면 뭘 안 해도 돼요.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미적분 안 해도 됩니다. 미적분을 선택하면 확률 통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수학과 영어를 안정화시키라 그러면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행학습을 과도하게 시키라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 앞에 입시전형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머님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중1이면 선행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누구 예를 들 수 없으니까 제 예를 들자면 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중학교 때 성문 종합영어를 4번 봤습니다. 수학은 실력 정석까지 2번 떼고 들어갔어요. 저 95학번이에요, 제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력고사 공부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 2번 본다 그랬다가 고3 때 수능 1번 본 그 세대입니다. 95년도 학번. 열심히 외우라 그래서 1학년 때 열심히 외웠더니 2학년 때 외운 건 안 나온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직 안 봐봐서 모르겠답니다, 선생님이. 수능 2번 보나 그랬더니 다음 해가 됐더니 너희는 한 번 본다. 매년 입시 제도가 달라졌던.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뭘 하죠? 선행학습을 하죠, 선행학습. 과도하게 선행학습을 하면 아이가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어머니?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 모르는 게 별로 없거든요. 다 봤던 것 같거든요. 그쵸? 엄마는 뭐가 생기시죠? 자부심이 생기죠. 자부심, 셀프 이스팀, 자부심. 우리 애 이제 중2 올라가잖아요. 아니 누구 엄마 어떡하려 그래. 우리 애 지금 수토 들어갔어. 애를 그렇게 방치하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 애는 하지 말라 그래도 벌써 영어 최고급 제일 높은 반이잖아. 중학교 때 영어 끝내야 된다고. 고등학교 영어를. 그래야 가서 저거 하지. 중학교 때 영어를 엄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정말 고등 영어를 중학교 때 끝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과도하게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어머님은 자부심이 생기고 애가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뭐가 생기냐면 자만심이 생겨요. 앞에서 떠드는 건 그 선생이 아는 거지 애가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서 예비 고1 애들 수업을 해요. 중3, 지금 현재 중3 애들. 이제 주말에 이제 애들 오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지금처럼 똑같이 수업을 해.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저를. 막 땀 흘려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꼭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떠든 건 내가 아는 거지 네가 아는 게 아니라고. 선행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거 정리할 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그만큼 미성숙하게 때려 넣기만 했기 때문에 과도한 정보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망해요, 잘못하면. 선행학습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을 했으면 안정화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영어 제발 그 중3 때까지 해가지고 고등 영어를 끝내 이런 거 없어요, 어머니. 그만큼 선행학습 많이 했으면 고등학교 가서 직원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영어가 어떻게 끝나나요? 그리고 저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 미국 살았어요. 위스콘신. 저 외고 나왔다 그래서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말을 잘 못했어요. 실제로 미국말을 많이 하고 그랬겠죠. 3년을 거기 가서 말을 배우고 갔으니. 그리고 고등학교 외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대학교 때 영어 부전공했어요. 그래도 저는 영어가 완성이 안 되던데요. 누가 그걸 뭐 그런 말을 지원했는지 그 영어학원에서 만든 얘기겠죠.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시고 싶으시면 국어는 선택 과목 상관없이 높은 원점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국어가 상대평가거든요. 퍼센트로 잘라요, 오징어 게임처럼. 진짜 잔인한 거예요, 그게. 90점 넘으면 되는 시험이 아니라 퍼센트로 자른다고요. 시험이 그러니까 쉽든 어렵든 그 최상위 이 4%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니까. 그럼 국어는 과도하게 국어는 그리고 선행학습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머니. 지금 우리 아이가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읽으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고, 그럼 그게 선행학습인가요? 진달래꽃을 읽었다고? 그럼 지금 제가 읽으면 후행학습입니까?
아니죠. 문학 작품은 그런 게 없어요. 책을 많이 읽어둔다 그래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머니. 술을 많이 먹든 담배를 많이 피우든 밥을 많이 먹든 이런 건 나빠요. 책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이가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걸 같이 어머니께서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어머니께서는 TV를 보시면서 애 보고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안 읽죠. 같이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같이 도서관에 가서 같이 책을 읽고 하는 게 진짜 왜냐하면요. 보시면 수능 시험 자체가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작년에는 15개 화법, 작문, 문법. 화법은 말하는 법, 작문은 글 쓰는 법, 문법은 문법이에요. 독서는 뭐냐면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 이런 비문학 지문들, 실용문 그거 15개. 문학은 시, 소설, 수필이고 이런 거 15개. 자,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때도 이렇게 나와요. 독서가 17문제니까 몇 개 늘었나요? 2문제 늘었네요. 문학 17개니까 몇 문제 늘었나요? 2문제 늘었네요. 그럼 독서하고 문학이 4문제가 늘었으면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을까요? 아니면 짧아졌을까요? 문학 문제 2개 더 내려면 최소한 시 한 작품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독서 지문에서 2문제 내려면 최소한 2문단은 더 들어가야 돼요. 2문단은. 지문의 길이가 엄청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11문제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문법 문제는 각각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어떻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올해 수능 시험지를 만약에 어머님들한테 갖다 드리고 풀어보시라 그러면 우리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다 맞을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뭐 2박 3일이 걸릴지 3박 4일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80분밖에 안 이 안에 다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절반 이상은 다 못 풀어요. 왜냐면 너무 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EBS 교재가 연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작년까지 70%였는데 50%로 줄었죠? 우리 아이들 때는 나중에 EBS 교재가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그냥 생 지문이 모르는 게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지문이. 그러니까 읽는 속도 자체가 느리면 다 못 푸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죠. 오히려 어머님들한테 갖다 드리면 다 맞을 수 있다니까요. 오래 걸려서 그렇지. 왜냐면 우리 때는 유튜브도 없고 TV도 뭐 없고 그냥 아빠가 신문 보면 같이 읽고 세계 문학 전집 그리고 뭐 톨스토이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읽고. 근데 우리 애들은 유튜브 세대잖아요. 그놈의 핸드폰을 부셔버리고 싶어요. 아주 진짜 정말 끼고 살아요. 아주 여기다 에어팟 꽂고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켜버린다니까요. 아예? 그럼 보청기 좀 안 빼? 그러면 뭐라고? 보청기 빼라고 이 자식아! 그러면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구소리 그리고 기타 치고 있다니까요. 고독한 예술가가 되겠다고. 아주 화병 하도 그런 화가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렇죠? 자, 한번 올해 거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올해 본 수능 시험지예요. 1등 것이 84점, 82점인데요. 화작, 언매, 그런데 언매가 문법입니다. 선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경제 지문이 나왔거든요. 브레턴 우주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기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국가 AB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비국 통화, C국 통화의 환율은 50% 30% 하락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독이라는 것은 지문은 훨씬 더 길다는 얘기죠. 전 국민을 경제학자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경제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 친구 중에 권성택이라고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와서 한국은행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한국은행에서 독일 보내줘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따고 왔어요. 지금 싱가포르에 있어요. 보고 있나? 보라 그랬는데 애들 초등이거든요. 이 시간에 보라 그랬어요. 유튜브. 싱가포르에 지금 갔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제가 걔 같은 그 아이 같은 저기 경제 전문가가 없잖아요. 친구인데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고 박사까지 따갖고 왔고 그리고 한국은행에 현직으로 있으니까 경제 좀 나오면 풀어보라 그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걸 푸냐예요.
야, 나도 오래 걸리는데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관계를 다 따져봐야 되니까. 제일 나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렸을 때 글을 많이 안 읽은 애들은요, 이게 3점짜리잖아요. 제일 나쁜 게 버려요. 안 푼다고요. 시간 내에 다 풀 자신은 없고 1등급 컷이 84점, 82점이면 한 대여섯 개 틀려도 1등급이란 얘기니까 제일 나쁜 태도예요. 어려운 걸 막 버리는 거예요. 한 4, 5개 틀려도 나머지 다 맞으면 되지, 이렇게.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게. 왜? 시험은 100점 받으려고 보는 겁니다. 100점 받으려고 보는데 한두 개 실수하면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90점 넘어야지 그럼 몇 점 나와요? 80점대 나와요. 70점 넘어야지 그럼 60점대 나오고. 그쵸? 뭘 덜 해서 대학을 잘 가는 경우는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밥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피우고 그럼 나쁜 거예요. 그건 안 좋아요. 그쵸? 책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쵸? 더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걸 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엔 결국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귀찮죠? 매주 책 읽어야 되고 매주 어휘 테스트 봐야 되고 매주 뭐 해야 되고 귀찮습니다. 힘들고. 안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요, 나라에서 출제하는 시험 중에 100점 맞지 않아도 되는 시험은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운전면허 필기 시험. 그거 100점 맞으면 되게 창피합니다.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그죠? 그거 빼고는 그런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자꾸 힘들어한다 그래서 뭘 빼고 하면 나중에 결국 걔가 뭐까지 버리게 되냐. 나중에 고3 때쯤 돼서, 고2 때쯤 돼서 수학을 버려요. 국어, 영어, 탐구에서 2등급 맞춰서 가야지. 그중에 하나라도 3등급 나오면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을 고3 때 버릴 거면 지금 버려도 돼요.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버려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빨간 펜에 구몬에 막 선생님의 막 왜 대치로 실어 나르고 막 수학 과외 막 엄청 때려봤는데 나중에 고3 때 버린대. 거기다 쏟아부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얼마인데. 그렇죠? 그때 알아봤었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 그 책꽂이 뒤에 그 빨간 펜 쑤셔 박았을 때 그때 알아봤어야 돼요. 그때. 그렇죠? 뭘 덜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게, 애들한테. 덜 하고 안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상권 대학을 노릴수록 반드시 수능 공부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돼요.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 통찰력을 강화해야 돼요. 중학교 때 우리 내년에 2학년 되고 그러면 학교 시험이 교과서에서만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내년에 이제 중간고사 보잖아요. 교과서 시험범위에 효와 관련된 시조가 있었다 칩시다. 예를 들면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길란 다하여라 이런 시조가 있잖아요. 그럼 외부 작품을 막 집어넣어요. 문헌중 문제가 있어요. 좀. 막 애들이 막 뭐 과천중, 문헌중 다 이렇게 외부 작품 같은 걸 넣어요. 시험범위가 방대하다고요. 그럼 애가 예를 들면 그 관련 작품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통찰력이에요. 인사이트. 뭘 보면 연관 지을 수 있고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러면 좋습니다.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면요. 간단한 겁니다. 어머니. 우리 수학 정석책을 개념 원리 같은 거를 펼치지 않고도 첫 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뭐가 있는지를 알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아는 거니까.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죠? 아니라면 뭐가 있으면 되냐면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뭐가 있으면 되냐면 탤런트가 있으면 좋아요. 재능. 근데 없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갈게요. 재능은 그건 힘들어요. 간혹가다 1년에 한 명 정도 봐요. 하원 애들 중에서 저희 평촌하고 과천 다 합치면 한 1,800명 정도 다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녀요. 중학교 한 3개 정도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는 애들 있어요. 이렇게 막, 왜 안 풀고 있냐. 그럼 다 풀었대요. 뭐야?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 애가. 채점을 보면 다 맞거나 하나 틀려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모차르트 같은 애들.
그냥 재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뭐 타고난 거를. 그거 시기 질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차르트를.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면 뭐 해야 되냐면 주어진 시간 내에 시험을 운영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주어진 시간 내에 글쓰기도 해보고, 주어진 시간 내에 토론도 해보고,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여태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다가 갑자기 보는데 애가 갑자기 잘 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통찰력이 있거나. 근데 그거 타고난 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완상이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 거 없어요.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애가 나중에 편합니다. 특히 책 읽는 것에 대해서는. 그쵸? 여태까지 안 읽었는데 괜찮을까요? 뒤로 가면 갈수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다시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늦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호흡기 달려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전에 입시였고, 혹시 모르잖아요, 어머니.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은 한 방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이게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책이에요. 책 아예. 인생 길게 봤을 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어머니 진짜 우리 애는 재수 안 하고 한 방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천 지역의 졸업생 중에 50%가 재수를 합니다. 실제로 과천 지역에도 50%는 재수예요. 강남은 60%.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근데 고교 학점제를. 그쵸?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자 전체가 고교 학점제에 관련된 거거든요. 아직 안 해봤지만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대학교 때 왜 우리 수강 신청서 쓰고 수강 신청한 거에 따라서 가서 교수 강의실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처럼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워야 돼요. 필수 선택 이렇게 예전에 뭐 필수 전공 필수 전공 선택 필수 교양 선택 교양 이렇게 있는 것처럼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인 인재로서 성장하는 걸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등학교 애들 드라마 보면 나오는 것처럼 자기 사물하면서 캐비넷에서 책 들고 수업 시간마다 이동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은 각자 자기 방에 있고. 자, 보세요 여기. 기반이 마련되는 게 올해예요. 운영체제가 전환되는 게 22년도예요. 단계적으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진로 선택 과목 성취평가제라고 해서 아이가 선택한 거를 성취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담당 과목 선생님이 생물 1을 선택을 했으면 그 선생님 수업을 가서 선택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선생님이 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통 일반 선택 다 9등급으로 지금 현재처럼 1등 제가 아까 몇 등급까지 있다 그랬죠? 9등급까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중1, 중2는 현재 평가제도와 어떻다? 동일하다. 고교 학점제를 전면 적용하는 것은 현재 몇 학년부터다? 초6부터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한 방에 가야 된다라고 한 게 모든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로 공통과목 9등급 병기하고 해서 고1 등급제 공통과목 성적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공통과목이 뭐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영어, 한국사는 뭐다? 절대평가. 그쵸?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수학은 선택 과목만 선택하면 나머지 건 안 풀어도 된다. 하지만 국어는 뭐다? 얘가 문과로 가든 이과로 가든 예체능을 가든 뭘 하든 국어는 다 반영이 돼요. 국어를 안 반영하는 데가 없어요. 같은 시험지로, 상대평가로. 그쵸? 그걸로 내신이 결정이 되고 수능의 비중에 따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왜 제가 아까 우리 친구들은 재수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고교 학점제를 하겠다는 것은 미국식 입시 제도를 따라가서 우리나라 수능을 미국 SAT처럼 미국 수능처럼 자격고사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선택을 엄청 다양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컴퓨터 선택하는 애도 있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애도 있고 바이올린 선택하는 애도 있고 막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수능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수능은 뭐만 남는다?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만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자격 기준화 시키고 뭐가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별 고사가 미국은 하버드나 하버드 애들이 지대 자율권을 가지고 선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울대는 서울대, 연대는 연대, 고대는 고대가 각기 자율권을 가지고 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로 회귀하는 거죠. 저 때 본고사였거든요. 저 때. 예, 예. 자격고사화 시키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재수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변혁이 올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가장 문제점은 자꾸 입시제도를 미국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교실은 일본식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창의성을 요구해요. 아주 잔인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록부터지만 인생을 길게 봤을 땐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우리 애가 나중에 연대를 갔는데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재수를 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고대를 갔는데 애가 서울대 가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지금 제 맘대로 상상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아직은 우리가 기회가 많으니까 제 맘대로 상상하게 해서 누가 저한테 돌을 던지겠습니까? 우리 애가 잘 되길 바란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저희 담당 선생님들이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좋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토 담당 강사 박세슬입니다. 우선은 중등부 이제 연간 커리큘럼이랑 그다음에 이제 국어는 이따가 국어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중등 독서 토론이랑 초등부 관련한 내용들. 혹시 초등 자녀가 있으신 분? 다 있으시군요. 그럼 제가 초등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가 연간 커리큘럼이 이제 1년에 5과정으로, 5과정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이번 12월 23일부터 시작되는 1과정은요, 구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내신이 없으니까, 네, 정규로만 구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정규와 내신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거의 8주에서 9주 정도 한 과정마다 8주에서 9주 정도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신은 학교 이제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거의 4주에서 5주 정도 가량 이제 내신 문제를 진행을 합니다. 중등 관련해서 이제 국어 내신이랑 그다음에 이제 시험 경영에 대해서는 이따 선생님께서 설명을 주실 거고요. 14페이지에 중등 독서 토론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독서 토론 관련해서 일단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초등 때 굉장히 뭐 한울이라던가 이런 데서 독서 토론 논술을 많이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 글쓰기를 보면 어머니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 그 경험은 그러니까 그 경험을 굉장히 잘 가지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형식적으로 책만 읽었던 친구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다 보면은 쓰기 말하기의 문제 이전에요.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이제 독해의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장면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고전소설이라던가 뭐 토끼전, 진짜 토끼전이라던가 춘향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히 이제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떤 장면을 말했을 때 아이들이 기억에 딱 남는 건 그림이에요. 사파. 그 사파에 호랑이 나오는 장면만 기억하고 그 인과 왜, 뭐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고에 대한 흐름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어떤 이제 문학 작품을 읽는데요. 시간대가 이제 막 섞여서 있는 소설이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그 시간대 흐름을 제대로 배치를 하지를 못해서요. 그 이제 주인공의 친구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를 반복을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일단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교과서 수록 도서라던가 교과서 연계 도서 이런 중심으로도 많이 가지고 가고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생기부에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균형 있게 가지고 갑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고2 자소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생기부 목록에 도서 목록 보면 다 저희 학원에서 했던 책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필독서를 읽고요. 그래서 우선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수록된 도서들을 보면서 이제 감정, 낯선 작품이라던가 작가의 상징성, 주제의식, 배경지식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관련해서는
우선은 객관적으로 독해를 했는지 선행 과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행 과제를 통해서 아이들 독해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뒤에 얘기를 나가지 않고 독해 연습부터 다시 진행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 개념에 관련 지문을 파악을 하고 또 비문학을 이제 따로 진행을 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비문학 문제를 꾸준히 수업 시간에 풀어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인 분석력을 향상시키는데 조금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표현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문헌중이나 과천중이나 이제 문헌중이니까 특히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아이들이 그 토론 대회 같은 거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토론 책을 안 읽었는데 제가 토론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아까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그 오산시 토론 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2회 은상 받은 친구들을 가르쳤었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출강을 하는데, 네, 중학교 거기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그때 그 해에 처음 준비를 해서 나가서 2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디베이트 수업 준비를 하고 글쓰기는 제가 지금 이제 고3 논술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첨삭을 했을 때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내용의 논리성에 중심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정평가라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시험을 봐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총 5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매 과정마다 시험을 봤는데 앞에 3과정에는 장문 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4번째 과정, 그 다음에 올해 과정, 이 5번째 과정에는 제가 이제 단문 쓰기로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해서 총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를 내서 매 과정마다 성적표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독서토론 수업의 필요성은 그냥 진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머니, 뭐 구조 분석이라던가 문학 독해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우선 공감. 문학 같은 경우에 특히 역사 소설 같은 경우일 때 읽었을 때 아이들이 공감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충격적인 얘기는 이제 히틀러 관련된 소설을 읽는데 거기서 이제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 이제 그렇기 위해서 싸우는 그 아이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히틀러 얘기는 아니지만 히틀러의 상황을 그대로 이제 표현한 이제 학교 속의 이야기였는데 어떤 친구들이 중2 친구들이요. 그걸 읽고서 선생님 그 여자 주인공이 좀 나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던가 행동의 공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그냥 지금 현재 무조건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나이 시점에서 가지고 와서 리스크가 너무 큰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할 수 있게끔 책을 읽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제가 항상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등록을 하고 상담 전화를 드릴 때 어머니 우리 아이의 책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놀라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써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쓰지만 우선은 아이한테 얘기를 먼저 시키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문제 없는 이제 책에 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의 책이 너무 깨끗하다고 얘가 수업을 안 듣고 놀고 있나? 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마다 아이들 반마다 조금 수업의 커리큘럼이라던가 수업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일단 지금 장문 관련한 책이에요. 시험이었는데 거의 한 800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800자 가량의 책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들이 거기는 없어요. 네. 거기는 있고 뒤에 내용들은 가나다라고 해서 책에 읽은 아이들이 실제로 읽은 책에 있는 내용들 제시문을 일부 발췌를 하고 비문학 등 그다음에 다른 문학 작품들을 같이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책에 대해서 제대로 읽었는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들을 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성적표가 나가는데요. 지금 이 성적표는 지금 이 시험에 대한 성적표는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이제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난 과정과 이번 과정에 있어서 제가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서술형 평가로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술형 평가 채점을 하는 기준들에 충실해서 제가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서요. 아이들을 분야별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독해 실력, 그 다음에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분석에서는요, 어머니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논증의 어떤 부분에서 약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매 과정이 끝난 후에는 어머님들과 상담 진행을 하고요. 또 4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에는 이제 5과정에는 그 유형을 동일하게 해서 아이가 얼마큼 성취가 있었는지 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적표를 많이 보시면서 어머님께서 조금씩 눈으로 보여지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가 뭐 시험을 볼 때는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라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또 그런 상담 내용을 듣고 또 국어 선생님과 공유를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1대1 피드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이제 초등, 중등, 고등 사실은 편입 논술 그리고 이제 승진 논술까지도 제가 하거든요, 어머니. 제가 논술 경력이 조금 오래됐는데요. 13년 차입니다. 지금 13년 차인데 실제로 이제 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읽기를 못하고 쓰기를 너무 못한다라는 거를 정말 매해마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부는 올해 런칭을 했는데요. 초등부를 런칭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잘 키워서 올려보내야겠다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해력, 제대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주제별 포트폴리오를 저희는 만듭니다. 그래서 매 과정마다 아이들이 이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 라는 것들을 좀 결과로 볼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은 초, 중, 등 학교 수업과 연계된 교과 수업과 연계된 커리큘럼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해력 향상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대로 읽는 분석 수업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휘, 먼저 이제 단어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파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맥락 속에서 읽은 책에서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연습, 그 유의어, 반의어, 실제로 예문을 작성하는 것까지 이제 연습을 진행을 하고요.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대로 읽었는지, 다른 것과 연계할 수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지 중심으로 이제 심층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주제별 포트폴리오는 제가 개인별 첨삭을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을 해요. 무조건 1대1로 하고 있고요, 어머니. 이제 초등이라서 일단은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이제 잘한다, 잘 썼네, 이런 맞춤법 고쳐야겠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어떤 근거가 더 들어가면 좋을까? 그 다음에 이 근거를 반박을 한다면 어떤 반박할 수 있는 논리들이 있을까라고 진짜로 이제 이 아이들이 커갔을 때, 성장을 했을 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대학을 준비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금 1대1 첨삭을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번 2022년 1과정은 역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1, 제2로 나눴는데요. 거의 보통 이제 제1은 5학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5학년 예비 5학년, 그 다음에 제2는 이제 예비 6학년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역사를 삼국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 편지, 6학년 사회 연계 도서, 실제로 이 한국사 편지를 통해서 전체 삼국시대 흐름을 쭉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해당하는 내용들의 이제 역사 동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조금 더 구체화.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어머니. 맨 처음에 한국사 편지를 통해서 전체 흐름을 쭉 파악하고 이제 역사 동화를 읽으면서 발해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네? 그 발해가 어디였지? 다시 한국사 편지로 돌아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을 먼저 보고 아이들에게 흥미를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것들, 특히나 이제 나는 비단길로 간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수록 도서들이고요. 이거는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 한국사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계되는 부분들이라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2토는요 일제강점기예요. 제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일제의 강점기 때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삼국시대나 조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구나 이제 하는데 일제강점기는 아이들이 공감이 조금 어려워요. 공감을. 그게 왜? 라는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사 편지 5를 보면서 이제 전체 흐름 마찬가지로 파악을 하고요. 마사코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뭐 민족 언어 말살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단편 소설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6학년 국어에 실제로 앞에 2편은 수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언제나 3월 1일은 실제로 이거는 약간 그 동화거든요. 그래서 팩트를 바탕으로 이제 픽션들이 섞여 있는 동화인데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 12살인 이 일구에게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봐서 너희들이 한번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봐. 3일 만세 운동에 왜 이렇게 회의적이었던 아이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흐름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라가보자. 공감 한번 해보자 라는 의도로 이제 넣은 책이고요. 백범일지는 사실은 이제 백범일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책이. 근데 제가 어린이 백범일지를 선택한 이유는 백범일지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백범일지라고 해도 난도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가서 아예 그냥 지금은 아이들이 책을 조금 더 잘 읽고 책을 읽는 거를 좀 꺼려하지 않는 것만으로 사실 성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쭉 나눠보는 형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고요, 어머니.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나가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라던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1과정은 교재가 지금 이제 인쇄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1과정 교재라던가 포트폴리오는 아직 확인하실 수는 없으세요. 근데 우선은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조금 맞춰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뭐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읽을 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은 상담을 했을 때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 걸 너무 싫어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이 저랑 수업을 하면서 책을 한 번도 안 읽어온 친구들이 없어요. 네.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책을 읽을 분량까지 다 읽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툴지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훨씬 글쓰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이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맨 처음에는 한 글자 쓰는 것도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장문을 쓰고 어떻게 의견을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좀 자신감을 좀 얻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중학교 때 올라가는 저희가 중학교 프로그램이랑 같이 연계되는 상황 속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어머님들? 이미선사가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아니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한국사 편지는 3주 동안 걸쳐서 읽고요. 그 다음에 각각 2주 총 9주입니다. 네. 1권을 3주 읽어요? 네, 1권을 3주를 읽어요. 사실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머니. 근데 이제 이 역사를 통으로 가지고 온 거다 보니까 2주 안에 읽기에는 조금 아이들이 가져가는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머니. 첫 주에는 원래 저희가 첫 주는 이제 주제 탐색이라고 해서 책을 읽고 들어가지는 않는데 뭐 간단한 시만 읽고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역사 관련해서 역사 커리큘럼에서는 이제 앞에는 좀 쉽게 책만 읽어오고 그걸 바탕으로 좀 역사 연대. 그래서 이번 포트폴리오는요, 주제가 역사 신문 만들기예요, 어머니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각 연도를 이제 연도표를 정리를 한다던가 신문 기사를 작성한다던가 비평문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제 자기만의 역사 신문으로 나갈 수 있게끔
네,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 내에 목표했던 거를 다 100% 완수하지는 못해요, 어머님들. 아이들이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이런 질문이요.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을 좀 포기하더라도 아이들의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목표 자체는 역사신문 만드는 게 포트폴리오 이번 올해 포트폴리오 1과정의 포트폴리오 목표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그 중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행평가 진짜 별의별 과목 수행평가를 다 이제 저한테 가지고 와요, 아이들이.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것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가지고 오는데 말하는 거랑 글쓰기랑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자 들어봐 이러면서 이제 쭉 첨삭을 해주는데 이게 문제는 고등을 올라갔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글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글쓰기를 조금 많이 이번 과정에는 좀 이제 문헌중이라든가 과천중이라든가 좀 이제 확진자가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온오프라인 수업을 좀 병행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싸 이때다. 우리 쓰기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쓰기하고 매번 첨삭하고 그 다음에 1대1로 첨삭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네, 국어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과정 중등은요, 커리큘럼이 지금 변신이라던가, 데미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중등 커리큘럼이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90분씩 독서랑 국어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보통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두고 3시간 쭉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네,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입니다. 시간표는 이제 평일에도 있고요. 주말에도 있고, 주말에도 이제 꼭 한 타임만 있는 건 아니라서요. 네, 시간표 선택은 가능합니다. 우선은 지금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과천대음터 정동민 국어논술학원에서 지금 중등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경입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우선 어머님들께서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금 중학교 첫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이제 조금 궁금해하시고 또 이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머니.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 정동민 국어 영역을 보면 이제 문법, 독해, 문학 이렇게 해서 국어 시간에 다루게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을 이제 내신에서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고등학교 때도 크지만 중학교 때도 커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제 정규 때 미리 이제 내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정규 때 미리 2학년 때 배우는 문법을 1학년 때도 배우고 물론 3학년 때 배우는 문법도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아이들이 미리 학습해서 내신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문법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제 문법 같은 경우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 문법이 사실 그 시험의 점수를 이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법에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너 그럼 50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문법이 한 단원밖에 들어가지 않고 뭐 소설 하나, 시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문법이 요즘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학년, 2학년 때 미리 이제 학습을 이제 쭉 연계될 수 있도록 정규 수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중등국어 내신은 초등학교랑 많이 다르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딱 바로 아이들이 시험을 경험하면 그게 확 체감이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워낙 또 이제 시험이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서술자가 뭔지, 갈등과 화해 상황은 뭔지, 선생님 해학성은 뭐예요? 이렇게 각각 어휘마다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도 있고 또 선생님 저는 서술자만 배웠는데
이건 뭐예요? 마음을 돌려서 표현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 이런 말이 또 바꿔서 나오면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같이 수업할 수 있도록 정규 수업 때 이제 소설의 개념부터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문헌중 시험 문제예요. 이제 올해 봤던 시험 문제인데 지금 교과서 지문이 변형돼서 출제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이번에 문헌중 1학기 중간고사를 안 받고 1학기 기말고사만 이제 한 3단원 정도 이제 시험을 봤는데 문헌중 2학년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그래도 이제 물론 100점도 나오고 잘 본 아이들 있어요. 저희 아이들 잘 봤는데 이제 2학기 때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 몇 점이야? 이렇게 70점대요. 뭐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과목은 저 100이요. 다른 과목은 다 90, 100인데 국어만 70점대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진짜 평가 문제집 다 풀었거든요. 저 평가 문제집 다 맞았어요. 근데 70점 나왔어요. 정말? 너 학습지 공부했어 안 했어? 물어보면 학습지요? 필기도 다 안 돼 있을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문헌중 같은 경우는 학습지 비중이 높아요.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 외에 선생님께서 이제 학습지 프린트를, 네, 맞아요. 학습지 프린트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그 교재에 구성된 학습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재에 구성된 학습지는 물론 이제 출판사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또 자신들의 어떤 관점이나 아니면 본인이 더 이건 다뤄줘야 되겠다. 이거는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더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학습지에 더 포함이 되고 또 본인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평가 문제집을 풀어도 안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선생님이 해줬으니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학습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그 부분을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왜냐면 평가 문제집에서는 안 봤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자마자 아이들끼리도 막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시험 그 단원 자체가 서술자, 화자를 바꿨을 때 정서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 하는 그 단원의 내용인데 당연히 학습 활동에서 그 부분을 한번 바꿔요. 아이들이 그걸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감상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바꿨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 부분을 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학습활동에 나온 거를 또 바꿨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또 학습활동은 또 줄줄 외우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다 암기를 시켜놓고 이제 보내긴 하는데 항상 또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또 바뀔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이제 학습활동에 나온 단어는 뭐였냐면 이제 엄마가 이제 시장에 나간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방에 혼자 두고 와서 집에 혼자 두고 와서 이제 아이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엄마의 입장에서 화자를 바꿨는데 딱 그 부분에 아이들만 다 외운 거예요. 아이를 걱정하고 있다. 이제 뭐 나중에 그 부분을 뭐 미안해하고 있다. 뭐 그 부분만 나왔는데 선생님이 바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쭉 내려가면 그래도 나는 힘을 내본다. 나는 엄마니까 내 아들이 내 삶의 비타민이니까 라고 해서 막판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기존에 외웠던 것만 해서 자식에 대한 미안한 자식에 대한 그리움 전부 다 답을 3번으로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정답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드러난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선생님 왜 긍정적이에요? 이거 미안함이잖아요. 지문 읽지도 않습니다. 미안함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이 문제를 이제 마친 친구가 선생님, 저 친구들이 저한테 저만 틀렸다고, 나 틀렸다고. 오히려 맞은 애가 다른 애들한테 너 틀렸어. 야, 이거 미안함이야. 그리움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변형이 되고 앞으로 변형은 점점 심해집니다. 어머님들께서 영어 지문이 변형된다라는 건 되게 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어 지문이 변형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대비를 안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학습 활동에 나오는 부분도 대비가 된다라는 거, 중학교 때 작품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낯선 작품이 나온다는 거. 특히나 이 낯선 작품이 나오는 부분은요. 3학년이 되면 더 심합니다. 이번에 과천중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 시조가 교과서에 딱 한 편만 나와요.
그런데 학습지의 시조는 15개가 나왔습니다. 그 15개 선생님이 수업 다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보기 지문만 5개가 나왔고 지금 선지로 구성된 게 10개가 나왔고요. 물론 다음 페이지에 또 사설 시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 작품만 공부해서는 절대 이제 시험 대비가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15개의 작품이 나왔을 때 이거를 아이들이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이 지문을 주셨으면 이거를 주제별로 분류도 해보고 표현상의 공통점이 있는 애들끼리도 분류를 해봐야 되고 분위기가 같은 것 아니면 사회적 배경이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을 나눠봐야 되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하기는 힘들어서 제가 같이 해줍니다. 그래 같이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공부해야 할 양은 점점 많아질 거예요. 특히 이번에 문헌중 3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번에 기말고사를 보고 선생님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물론 시험 문제를 보면 아니야 똑같아 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어려웠어요. 그 부분이 왜냐면 이번에 과천중도 그렇고 문헌중도 그렇고 문법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이들이 미리 대비를 언제부터냐면 저희 1과정이죠. 이번 연도 1과정부터 준비를 해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50문장, 60문장을 딱 주고 자 지금 이 문장의 짜임을 분류해봐. 그러면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10분, 15분 아니면 다 돼요. 근데 딱 이제 내신 직전에 한 1, 2주 정도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 부분을 학교에서 배우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뒤늦게 정규 수강을 하러 오긴 하는데 그런 친구들 이제 제가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보면 아이가 수업 듣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좀 더 빨리 올 걸.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냐면 내가 지금 걸음마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뛰어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아이가 약간 조급함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3학년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격차가 딱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격차가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자신감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조금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문법을 조금 하나하나 단계별로 음음부터 단어, 음은, 형태소, 단어, 문장까지 쭉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당연히 고등학교 가서는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자, 이거는 문법 같은 경우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이 친구한테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문장 품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머님들 1학년 때 아이들이 혹시 품사라는 거 혹시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수행평가, 쪽지 시험 정도로만 봤던 시험인데 제가 지금 1학년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벌써 과정평가만 3번 시험을 냈고 배치 테스트는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품사 배울 때 너무 어려워 이러는데 지금은 선생님 품사는 쉬워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품사 문제를 언제 다시 하냐면 이거는 어느 학교나 다 똑같아요. 과천중, 문헌중, 뭐 경기 지역에 있는 안양 다 똑같아요. 무조건 품사는 3학년 때 한 번 더 나와요. 시험 문제에 반드시 한 번 더 나오고 어쩌면 그 문장보다 이번에 이 품사 시험이 중간고사는 더 많이 나왔다. 물론 문헌중도 이번에 품사 시험이 나왔고 과천중도 시험이 나왔는데 이 학생이 푼 거를 보면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 관형사, 대명사 이거는 대명사가 아니고 이거는 관형사지 이거는 여기서 꾸며주는 거지 이거를 다 풀이를 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제가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한 아이거든요. 그냥 이거가 아니라 이거는 이래서 틀렸고 이거는 이래서 틀렸다라는 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본인이 확인을 하고 풀이를 하면서 푸는 거죠. 그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요거는 2학년 학생이 한 거고요. 요거는 3학년 학생의 이제 테스트지인데 지금 이게 지금 아이들 지금 중간고사,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는 그 프린트예요. 굉장히 많죠. 아이들이 이게 한 8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총 이제 4개로 되어 있으니까 한 8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80개 중에 지금 제가 틀렸다고 제가 지금 수정해준 부분이 5개니까요. 아이들이 이거 다 외웁니다. 다 외우고 매주 시험 보고 이제는 선생님 너무 다 아는 건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안 쓰면 또 나중에 그 안 쓴 것만 까먹어. 이러면서 이제 또 다 하는데
이렇게 암기만 해서 되느냐? 이거는 결국에는 고등학교 가서 또 한글 맞춤법 때 또 나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암기를 시키고, 이 부분은 뭐냐면 백지 테스트예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제가 전국민이 로고만 막아가지고 그냥 백지를 그냥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 품사 지금부터 쭉 써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부터 써요? 처음엔 그러거든요. 선생님 뭘 써요?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탄설을 했을 때 너네가 선생님이라는 마음으로 품사의 개념부터 분류할 때 분류 기준, 그럼 분류를 이렇게 하고 각각에 대한 개념을 쓰고 이거를 너네 스스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뭐가 좋냐면요, 언니. 내 스스로 알고 모르는 거는 물론 당연히 하는 건데 이 수업의 흐름을 본인이 만들어가요. 그게 너무 중요하고 저랑 한번 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들을 때도 당연히 그 흐름대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이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적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피드백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틀린 것,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거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꼭 문법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그냥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토론하는 글이든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이 교과서 이거 꼭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가장 잘 짜여진 글만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 글을 내가 직접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이런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지. 그러면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설명 방법을 통해서 한 3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지. 남이 쓴 글이지만 마치 내가 쓴 글처럼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백지 테스트인 전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워낙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학자들 분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뭐 아주 중요한 공부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어머님 댁에 가서도 아이한테 한번 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신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머님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집에 가서 어떤 어휘랑 복습 테스트는 저희가 매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어휘에 대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지금 매 과천중이나 문헌중이나 매 테스트마다 어휘 테스트는 계속 학교에서도 이제 어휘 시험은 항상 나오고 있고요. 속담도 이번에 문헌중에서 나왔는데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어머님 이러실 거예요. 아이들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를 헷갈려서라고 아이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모르니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2개를 구별 못해서 틀렸어요. 그런데 그 속담이랑 어휘랑 한자주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 회차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시험도 같이 바로 당일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테스트 이제 아이가 준비를 해와야 되고 복습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복습도 이제 매주 10개씩. 근데 10개라고 하기에는 아이들이 막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뭐 한 문제에 빈칸이 막 3, 4개, 5개 뭐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복습 테스트도 꼼꼼히 준비해 와야 되고 그 부분도 남아서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네. 수강 목표의 통일가 있는데. 네, 맞아요. 연속하는 날 다른 시간. 네, 맞아요, 어머니. 보강은, 네, 수업은 똑같고 커리큘럼도 같기 때문에 대신 독토 수업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그 독토 수업은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국어 수업 같은 경우는 정해진 커리큘럼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똑같습니다. 주말마다 하게 될 경우 주말을 놓으면 갑자기 모르게 되면 그 중에 있는 건 보강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인강수강으로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냥 요청 안 해도 다 자동으로 녹화될 때. 저희가 이제 인강은 따로 저희가 인강 촬영하는 날짜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아이들이 그 주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강 수강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만약에 일요일 수업인데 그 일요일 수업 때 갑자기 못 오게 됐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인강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내신 준비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면 네. 그때는 네. 이런 건 어떻게? 네, 저희가 만약에 이제 내신 준비 기간에는 따로 이제 내신 촬영이나 따로 보강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만약에 뭐 물론 가정에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미리 저랑 스케줄을 조정해서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보강 스케줄을 맞춰줄 수는 있지만 그 수업에 대해서 따로 보강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업이 어떻게 되죠? 내신 수업 때는 내신 수업 기간에는 토론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내신만 3시간 진행합니다. 네. 한 달 정도는 그렇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뭐 내신 교재는 저희가 또 따로 이제 그 배부가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내신 요점 정리 프린트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내신 시작하면 제가 이제 따로 제공하는 프린트입니다. 선생님 지금 중2로 할 건가요? 네. 시간이 네. 중2 6시, 목요일 6시 한 거. 네, 맞아요. 네네. 뭐 이제 원래는 목요일날 수강을 하다가 영어 때문에 갑자기 바꾸게 됐어요 하면 이제 전반도 가능하니까 마감이 되기 전까지는 전반이 가능한데 지금 주말반은 사실 항상 먼저 마감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고려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이제 대표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